어떻게 보면 저희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좀 있으면 세계 기후 변화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될 거다. 인구가 줄어서 참. 저출산으로 이제 보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부분 얘기할 때는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참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지구에서 뭐야? 바이러스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종종 이제 해보곤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비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핵심적인. 이거를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네. 그 딜레마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사람을 굶길 것이냐 아니면 먹일 것이냐 네.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면으로 돌아가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재택 박사님을 모셔서 다시 한번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곡물 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고려해야 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쭉 해주시다가 맨 끝에 이제 비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시간상 다음으로 넘겼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주로 비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네네. 예. 좋습니다. 사실 비료 저 어릴 때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뭐 배울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비료가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보면 비료 이야기 종종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 비료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가축 분뇨가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예. 이게 농경제 이미 질소가 농경제 이미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과잉. 필요한 질소의 과잉이거든요. 음. 한 두세 배 정도가 이미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에는 이미 비료를 안 뿌려도 질소 비료를 안 뿌려도 될 정도로 그래서 가축 분뇨만 가지고도 충분히 질소 비료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비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네. 크게 관심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비료 그러면은 어릴 때 배웠던 걸 보면 식물 생장의 그 핵심 요소 네, 그래가지고 질소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NPK 그러죠. NPK. NPK. N이 이제 질소고 P가 이제 인이고 네, 포스페이트 인산이라고 되게 인산. 예. 네. 그다음에 K가 칼륨. 칼륨, 예. 포타슘이라고 포타슘. 하죠. 요즘엔 저도 아들 네. 과학 봐주다 보면 왜 이게 포타슘이야 칼륨이지? 근데 그 지금까지도 이제 칼륨으로 통용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한 것 같고 예. 일본에서 용어가 오다 보니까 예. 이 농민들은 가리라고 되게 그렇죠. 가리비료. 가리비료라고 예. 어릴 때 많이 연마가리 이런 예. 식으로 불렀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료와 관련돼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가 전체 비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 외에 미량 요소 비료라고 있습니다. 망간이라든가 뭐 이런 예. 여러 마그네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량 요소 비료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예. 농업 생산 중요한 건 NPK라고 그러죠. NPK. 이제 뭐 농사철이니까 지금 이제 비료를 한창 또 사용해야 될 미리 이제 해야 시기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농민들이 네. 농협에서 아마 비료를 다들 구입해서 창고에 쌓아놨을 시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료 공급은 다 우리나라는 거의 끝났을 시기로 생각되고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딱 그 필요할 타이밍에 이제 네. 공급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여름부터 이 수급하는 쪽에서는 미리 예. 공급처를 찾아서 비료를 농협 창고에 이제 쌓아놓고 네, 봄에 예. 농사 시작하기 전에 농민들이 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충주 비료도 있고 뭐 이제 몇몇 비료 공장들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한 70년대부터 80년대 이렇게 쭉 등장을 했었어요. 보면은.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너무 많다 뭐 해가지고 구조조정하는 이야기도 나왔던 옛날 기사도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비료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있나요? 보면 여전히 이제 옛날에 뭐 전통적으로 몇 개 화학 기업들이 있거든요. 남해화학이나 뭐 예. 요즘 사실은 비료 회사가 저도 사실 잘 안 하다 보니까 몇 개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옛날에는 충남 비료부터 해서 조선 비료, 뭐, 남해화학, 경기화학 예. 그다음에 굉장히 비료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많았는데 요즘은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몇 개 안 남고 비료 사업을 다 이제 포기를 해버렸고요. 비료 사업을 포기했어요? 네, 포기한 회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구조조정이 많이 됐고 네네. 대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질소 비료를 생산을 했었거든요. 예. 질소 비료를 직접 뭡니까 하버보시법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저기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공장들이 화학 공장들이
꽤 60년대 70년대 많이 세워졌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없어져 버렸죠. 90년대쯤 돼가 모든 걸 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현재 국내에서는 질소 비료를 생산을 하는 업체는 없다? 이렇게 봐야 네. 되나요? 없죠. 전부 다 원료를 전부 다 수입해 와가지고 수입해서. 네 그렇게 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서 수입해 오나요? 보면.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 사태가 났을 때, 작년이죠. 작년에 네, 요소수 맞습니다. 사태 났을 때. 예. 네네네 요소 사태 났을 때, 예. 네, 그것도 다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결국 뭐 요소나 질소나 어떻게 보면은 다 질소 비료나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비료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뭐 대체로 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아까 주요 농업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네. 미국이라든지 네네네. 러시아라든지 뭐 네.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비료들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이게 비료도 교역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어떤 주요 메이저 국가들이 이렇게 딱 존재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가요? 보면은. 비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몇 개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플랜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또 이 비료는 제일 큰 회사는 아마 야라 인터내셔널이라는 스웨덴인지 노르웨이에 있는 기업이 이제 가장 큰 회사인데 네네. 유럽에 이제 한 50개국의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죠. 플랜트를 가지고. 화학 플랜트를 가지고 있고 네네.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곳은 예. 중국이고 예.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 35%쯤 되고요. 35%. 캐나다에서 한 20% 들어오고 20%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 15%. 아, 미국에서도 들어옵니까? 네, 미국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약간 1,000만 톤 정도를 생산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예. 한 20% 정도를 또 이렇게 다시 또 수출. 비료를 수출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어와 가지고 네. 그것들을 이제 배합을 해 네, 가지고 맞습니다. 비료를 생산한 다음에 다시 또 일부 양은 네. 이제 해외로 다시 보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 박사님이 이제 몇 나라가 이제 독점하고 있다, 몇 네. 나라에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되게 약간 놀랐는 게 네. 왜냐면은 농사를 대부분 다 짓잖아요. 농사 짓는 나라면 대부분 다 비료라는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거고 네. 그 수요는 뭐 올해 없고 내년 있고 뭐 이게 아니고 계속 존재하는 건데 네. 이게 몇 나라에 집중돼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는 질소 비료가 이제 무기화될 거라고 생각은 잘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소 비료 같은 경우 하나씩 따져보면 질소 비료 같은 경우는 합법50법으로 네, 이제 그 고온과 고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촉매를 거치면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일 핵심이 보통은 뭐 어느 나라나 저기 하늘에 공기에 질소는 다 있을 테니까 네, 결국은 그 고압과 고열을 낼 수 있는 그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겠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석탄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거나 아, 천연가스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나라에서 네. 이제 질소 비료 공장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음, 주로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하거든요.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그럼 이걸 네. 요소를 만들고 네네. 여러 가지 유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비료를 만듭니다. 예예. 그 제일 기본은 암모니아 생산에서 암모니아인데. 시작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그런 공장들은 그러니까 예. 에너지가 가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석탄이 많다든지 뭐 네, 석유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카타르 이야기가 잠깐 네, 나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 그걸 에너지가 많으니까 예, 예. 그걸로 생산하고 있는 충분히 할 거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도체도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나가야만이 네네. 규모의 경제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예예. 우리나라 비료 공장들은 우리나라만 내수만. 타겟을 했으니까 네네.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웠을 거로 음. 생각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넓으니까 예. 국내 생산을 위해서 엄청난 양을 생산해야 되겠고 예. 그 중에 일부를 수출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예. 기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 입장에서. 네. 그러면 질소 비료는 이제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두 개 이제 칼륨이나 인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보면? 아 칼륨 인산 같은 경우는 예. 그 칼륨은 이제 돌에서 만들거든요. 돌을 가공해서 만듭니다. 예. 대개는 이제 그 칼륨을 만드는 돌을 가지고 실비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돌이 주로 매장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 미국, 러시아, 캐나다,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벨라루스 주로 다 약간 북쪽에 맞습니다. 북쪽에 있고. 예. 네, 그래서 되게 북반구 쪽에서 있는데 대개는 이런 광물들이 형성되는 조건들은 뭐냐 그러면 예. 되게 이 칼륨이라 그러면은 되게 나트륨하고 같이 소금하고 예. 그러니까 내해가 있는 조건 아. 여기서 되게 마르면은 마르면 소금하고 칼륨이 이렇게
탁 쌓였잖아요. 이게 이게 광물이 된 거죠. 광물이 된. 이 광물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대륙을 끼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이제 어려운 거고. 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료는 되게 더 어디 생산되냐 그러면은 예. 그 미국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예. 여기서 벨라루스가 등장하는 벨라루스. 네. 벨라루스 등장하는 거죠. 벨라루스도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로 이 비료 강국이더라고요. 예, 특히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예. 캐나다가 한 37%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37%. 두 번째가 벨라루스 거의 20% 가까이 되고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17%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두 나라 합하면은 거의 40% 40% 가까이 그 근처의 나라면. 야,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밀 이야기랑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해서 전 세계 목줄을 이렇게 상당 부분 틀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면은. 네, 그 북유럽 국가들이 예. 동부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광물이 있고 예. 천연가스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산되고 러시아에 있고 뭐 자원, 천연가스, 뭐 석유 다 많이 나는 네, 나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엄청난 농경지가 있고 그렇죠. 규모의 그것도 경제 달성에 유기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 토양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가능하면 척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저희는 맨날 러시아 그러면 추워서 농사 잘 안 돼. 네. 식량 수입할 것 같아.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 러시아. 예.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지금 비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는 게 이제 러시아와 그의 친구인 벨라루스. 네. 그래서 벨라루스랑 러시아 두 개 합해 보면 이제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공급량의 40%. 맞습니다. 그럼 두 나라가 작심만 하면은 전 세계 농업을 절단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면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칼륨 비료 없으면은 농사 못 짓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역할을 해줘야 캐나다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캐나다나 미국에서 사실 칼륨비를 생산하려 그러면은 예. 이게 이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소금하고 칼륨이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엄청난 물이 들어가고 오염이 발생하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일단 원료 자원이 있어야 되고 물이 풍부해야 되고. 물이 풍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또 결국은 건조한 국가들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힘들 것 같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만 칼륨비를 염화칼륨이라고 하죠. 예. 그걸 생산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척지지 말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막 나가시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있는 이제 그 인산. 예. 여기 이 친구도 그 돌을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인광석이라고 부르는 인광석? 인광석이라는 돌입니다. 예. 인광석이라는 돌을 주로 인광석에서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이거는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북아프리카. 네, 모로코하고 모로코가 전 세계 매장량이 거의 뭐 80% 정도 매장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모로코하고 콩고, 그 DR 콩고라는 곳 있잖아요. 이쪽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국과 미국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인광석이라는 돌은 이 돌인데 이걸 제철소에 있는 고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주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이 가열한 다음에 밝게 달았을 때 급속 냉각을 시켜가지고 가루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이게 물에 녹는 성질이 잘 안 녹습니다. 안 녹죠. 네, 안 녹고 그래서 이걸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러니까 인광석을 뿌리면은 비료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제철소에서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인광석 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로코가 세계에서 인광석이 제일 많은 나라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 대사 지금 현재 모로코 대사님이 아마 제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인광석 문제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뭐죠? 그 새똥? 구아노인데 질소. 그 인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칼륨과 나트륨 이 두 가지는 이 토양에 있는 것들이 씻겨가지고 되게 바다로 모인 거죠. 응축돼 있는.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퇴적된 것들을 퇴적암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이 있는 곳은 이게 같이 흩어져 있거든. 돌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모여야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자원이 모이는 거는 이 생물이 농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생물이 사는 곳에 퇴적된 퇴적암들이 인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퇴적암인데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광석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인류가 쓸 수 있는 인광석이
최적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이 예. 30에서 3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길게 잡아서 100년 정도면은 피크에 도달하고, 근데 그 이후 되면 인이 없어진다. 인광석을 구할 곳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미래에 그럼 농업의 가장 큰 위협이 뭘 거냐 싶으면 인광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인이란 비료가 공급 안 되면은 농업 생산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 한 100년, 200년 동안은 문제였겠지만 300년 후에 농업은 어떻게 될 거냐? 300년 너무 멀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면서 농업을 왜 이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결국은 인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먹는 식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 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결국 하수도로 갈 거지 않습니까? 폐수 처리하는 곳에 다 가게 되고. 그래서 유럽에서 요즘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인을 회수하는 거죠. 가족 분야 처리 시설에서. 그렇죠. 어차피 이게 하천에 들어가 봐야 오염만 시키는 오염만 시키니까. 그래서 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 거냐 그러면은 폐수 처리 시설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재밌는 얘기를.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또 환경과 농업이 또 만나는 또 맞습니다. 이런 면인데, 그러니까 그 질소는 뭐 어차피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만 있으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칼륨은 상대적으로 양이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마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는 앞으로 100년이면 피크고 한 300년이면은 이제 거의 다 고갈될 것이다. 라고 하면, 아니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먹어야 사는 건데, 그럼 300년 후부터는 정말 이 현 시스템대로 간다면 이제 농업이라는 체계 자체가 이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 자체가 어디 뭐 지구로 밖을 떠나는 건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아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토양이 굉장히 많이 뿌리거든요. 인삼 비료를 많이 뿌리면 이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잘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토양에 있는 철분이랑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토양에 우리가 고정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토양이 있지만 식물이 잘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녹아 나오게 만들까 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토양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데 식물은 써먹지 못해. 그러니까 새로 비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있는 또 주고. 그렇죠. 그러면 농도는 계속 높아지지만 결국 식물은 써먹을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요즘은 바이오 기업들이 미생물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인산이 잘 녹아 나오게 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아마 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상용화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비료 그러면은 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제 비료를 많이 뿌리면 산성화돼서 결국은 토양 농업에 이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퇴비를 열심히 만듭시다. 뭐 했던 캠페인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비료를 계속 쓰지 않으면 지금 현재 농업 생산량을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불가능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줘서 플러스 알파를 얻었는데 지금은 안 쓰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돼 있는 어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료를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보면? 그렇죠. 사실 이미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비료가 없으면은 아마 30억, 40억도 못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딜레마죠. 딜레마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뭐 이렇게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화학 비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비판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질소 부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소 비료가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 농경지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많다고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질소 비료를 줄일 거냐,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할 거냐는 게 농업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산물료를 가능하면 잘 활용하고 화학 비료는 또 많이 줄여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질 오염 같은 걸 줄여나가자. 이것 농업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줄고 있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줄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이 좀 높긴 합니다. 이게 이런 비료 사용량의 어떤 조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 박사님이 하시는 그 정밀 농업 관련된 분야죠, 보면은. 맞습니다. 맞고 실제로 근데 이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럴 때 타당한데 그러면 글로벌 관점으로 나가버리고 나면은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프리카 나라가 사실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왜 그렇게 기아가 많으냐. 사실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비료가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말씀대로 경제력이 못 받쳐주니까 네네. 이 비료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료가 그 생산된 비료를 아프리카까지 운송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내륙까지 또 내륙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비료값이 우리가 만약 여기서 10,000원 정도에 20kg 한 번 쓴다 치면 거기는 뭐 25,000원, 30,000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비료 가격이. 근데 어차피 다 투입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나라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료 가격이 엄청난 부담이 되겠군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뉴스 같은 거 혹시 보시면은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 있는 비료 창고, 비료 창고에 앞에 서면서 이제 비료가 결국은 나는 비료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진을 찍고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은 아프리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비료 공급량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죠. 뭐 하천 부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할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인구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식량 생산이 필요하고 그럼 또 비료를 쳐야 되고 그럼 식량 생산이 더 늘어나니까 또 인구가 늘어나고. 멜셔스의 인구론이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직면하는 딜레마가 우리가 사람 문제를 인구 문제를 안 다루거든요. 잘 많다 적다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되게 인구 폭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저 어릴 때는. 근데 이미 유럽은 이미 이제 피크 도달해서 감소 중이고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보면 식량이라든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이쪽 회교권 국가 이런 쪽에서 인구가 어떻게 안정화되느냐가 이게 핵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한은 인도주의적으로 식량 공급을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농경지가 결국 넓어지고 이래 되면 토양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토양의 건조가 빨라지면은 사막화가 빨라지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좀 있으면 세계 기후 변화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될 거다. 인구가 줄어서 저출산으로 이제 보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부분 얘기할 때는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지구에서 뭐야? 바이러스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종종 이제 해보곤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비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거를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딜레마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사람을 굶길 것이냐 아니면 먹일 것이냐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면으로 돌아가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본질적인 면으로 돌아가기도 어쨌든 막 그래서 이 ODA 사업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지구의 미래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그 출산율을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8까지 0.8일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한 4, 5 정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높군요.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그럼 이걸 한 2 정도, 2.5 정도까지만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지구가 이제 한 90억, 100억에서 피크를 찍고 인구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줄어드는 투자를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인구 관점이고 그럼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이제 이 교육이라든가 여성 인권 개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것도 결국 경제가 받쳐줘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너무 많이 나오죠. 비료 얘기해서.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비료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싸고 저희는 이제 뭐 봄철에 어디가 텃밭에 좀 해볼까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사서 조금씩 이렇게 뿌려보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한 이제 요소인 거고요. 보면은 그렇죠. 한 포대만 있으면은 아프리카 한 가족이 뭐 어떻게 보면은 굶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있는 땅에다가 비료 한 포대만 내가 잘 뿌리면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굶어 죽고 난민이 발생하는.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 좀 팍팍 생산해서 좀 많이들 나눠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데 또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도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생물을 얘기할 때 S 곡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급증하다가 이제 꺾이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그 S 곡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와 있다고 보면서 이렇게 예. 감소계로 접어든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발적 초반에 성장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빨리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냐. 예. 그것들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건 글로벌 관점이라서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계속 악순환해가지고 결국은 기후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람을 줄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보통 그렇죠. 결국 이래 가버리면 타노스가 또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노스한테 비료를 좀 많이 만드는 능력을 부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되게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료는 어느 나라든 다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어느 나라든 조그맣게 뭐 비료 공장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소수의 나라에 많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옆 나라인 이제 벨라루스 두 나라가 합쳐서 4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 뭐 그냥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텃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사용하는 이런 재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환경 변화에 되게 노출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 같은 거를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본 연구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량 다 이렇게 수입을 한다라고 보면 비료 수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군요. 작년 요소수 사태처럼.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실 물건을 구입해 오는 게 가장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죠. 가장 싸고. 그런데 이걸 수입선을 다변화시킨다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공급망이 많아지면은 약간 늘리고 줄이고 가는 건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 규모에서는 농업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다변화시키는 게 적절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기업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해보면 다변화라는 게 참 들을 때는 좋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면 경쟁사보다 더 비싼 어떤 수급처를 찾아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또 뒤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감소한다든지 이러한 리스크를 현재 경영진은 짊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보면 다변화해야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현실은 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구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이번에 북아프리카의 그 국가들 있잖아요. 뭐 이집트라든지 이집트, 알제리 이런 나라 보면은 그 수단 같은 나라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 뭐 이집트라든지 모로코,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산 밀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편중이 심했거든요. 편중이 심했고 옛날에는 곡물을 수입할 때도 4대 메이저 곡물사라고 하는 ABCD라고 불리는 회사로부터 수입을 하고 몇 개 나라로부터 수입했잖아요. 근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여전히 80% 정도는 두세 개 나라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호주, 뭐 캐나다 뭐 이런 몇 개 나라에서 다 브라질 이런 나라에서 다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건 결국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부담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비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 리스크를 결국은 우리 국가 운영이라 그러면 미래 위기라는 거는 결국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의 그걸 위해서 비용을 쓸 거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하나도 안 쓰면서 이렇게 리스크까지 잘 대비하라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어느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그 리스크 관리에 쓸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그 일 전체를 누가 챙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같으면 농림부에서 챙겨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농협이 챙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런 다변화라는 어떤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 이걸 우리 좀 나눠야 돼.라는 의사결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야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다 이제 자율 시장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방향을 틀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딜레마더라고요. 보면. 저도 오늘 여기 나와서 참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한 번쯤 이런 이슈들이 있다. 네. 사실 이해만 해도 굉장히 만약에 토론이 많이 일어날 거고 예. 사실은 이해만 하더라도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농식 공무원 예. 이런 것에서 그래서 좀 약간의 여론의 지지층만 있고 그다음에 이랬으면 예산을 뭐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이제 위기다 그러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럼 뭘 해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은 사실 별로 많이 내어놓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분산을 해야 된다 치면은 분산하는 데 따른 비용이 들어갈 거다. 이거는 그럼 이 정부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보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고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한 5년 10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지는 않지만은 미래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요소수를 보면서 누가 요소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되게 겁이 많이 납니다. 보면 정말 어떤 일이 또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도대체 어느 물건을 얼마만큼 어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이 복잡 다단한 거를. 근데 어딘가는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터지기 전까지는 모른다. 라는 이 두려움이 사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지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것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사실 아까 카길 얘기도 한번 했지만은 결국은 농업은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정보 싸움이다. 정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수급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해외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거는 별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하는 대로 비슷하게 따라하면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가 없어서 같이 이렇게 경제규모가 크지 않을 때 이렇게 묻어간다 그럽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가장 말꼬리에 따라가면 되죠. 가장 좋은 전략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갈 거냐? 우리가 만약 독자적인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할 거냐고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결국은 해외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뭐 새롭게 뭐라 그러면 국정원에 있던 해외 농업 정보 파트를 새로 만들 수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혹시 농과대학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를 해외에 그냥 많이 파견을 보내자. 그 나라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도록 뭔가 만들자. 할 수 있도록. 이미 ODA 예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원생들을 보내고 뭔가 느끼고 배우고 그 나라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 농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농업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농업 기술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는 후방 산업이 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걸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단계에 살 수 있는 거는 많은 대학원생들을 밖으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만들면서 그 나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같이 논문도 쓰고 농업에 대해서 이런 활동만 한 5년 10년 정도만 지원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농업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농업 해외 정보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잘 애용하는 곳이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이제 거기는 이제 주로 그 곡물 시장 동향이죠. 이제 보면은 주로 2차 가공이죠. 2차 가공. 그러니까 외국에 나오는 동향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가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라는 틀로 세계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하는 투자의 관점 또는 뭐 이 전쟁과 같은 안보의 관점 이렇게 보는 세계하고 또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봐주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안경을 한번 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분야는 없어질 수 없는 분야고 인류가 있는 이상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그렇게 바라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놓고 세상을 보는 것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남 박사님께서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오늘은 비료라는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텃밭 농사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올해는 풍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풍년 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박사님 다음번에 또 나오셔가지고 한번 또 말씀해 주셔야죠.
당연히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지구본 연구소에 아무리 봐도 이제 새로 분과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반을 하나 만들어서 농가반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